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재마입니다. 요새 오미크론이 워낙 심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들 못 오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얼굴 뵙고 또 인사드릴 때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 몇십만 명 뭐 이런 기사는 이제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잖아요. 워낙 자연스러운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도 요새 좀 많이 납니다. 혹시 이런 기사들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덜 매력적인 사람이 잘 걸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그리고 엊그제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대인관계 문제 있어. 이 두 기사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 느껴지세요? 안 걸린 사람이 매력은 있는데 대인관계 문제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전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이다. 그런 어떤 정보들을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수능 국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3월학평이 끝났습니다. 이 3월학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3월학평 어땠다고 하던가요? 어려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좀 괜찮았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 이번 3월학평은 본래도 3월학평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체감 난도가 가장 높은 시험 중 하나가 바로 3월학평이에요. 일단 1, 2월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고 개념 정리가 완성되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던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체감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건 매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 3월학평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추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론형. 추론형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수능이 변화했는데 언제부터 변화했냐? 21학년도부터 변화했고 본격적으로 바뀐 건 바로 작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변화된 수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된 수능의 핵심은 추론적인 독해를 학생들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3월학평에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굉장히 강조가 돼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추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추론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선택지를 판단하게끔 연결하게끔 만들었다면 이제 변화된 수능은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으면서 지문 독해는 괜찮은데 선택지로 가니까 답이 없습니다. 직접 직결되는 내용들로 일치불일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론형의 문항이 이번 3월학평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추론이라고 하면 그럼 뭔가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뭔가 어떤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학생들이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딱 필요한 건가? 이번 추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핵심에서 나왔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래요. 추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그 지문 안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들을 물어보는 게 추론입니다. 이번 시험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항들이 아주 핵심적이고 전형적이었던 패턴 속에서 정보들을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놓쳤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전히 학생들은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지, 평가원의 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3월학평뿐 아니에요. 6평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음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6평에 가면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들을 또 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9평에 가면 또 틀리고 수능에 가면 또 틀린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6평 때 학생들이 왜 이 지점들을 보완하지 못하고 넘어오느냐. 제가 초창기에 국어와 논술을 저는 같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논술을 가르쳤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의 공통된 마음가짐이에요. 뭐냐. 제가 이제 상위권 논술을 가르쳤었는데 연대 대입 논술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10개의 제시문을 풀어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다뤄봐야지만 뭔가 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제는 시험을 봐도 괜찮겠지라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자, 동일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10개의 제시문을 10번 써봅니다. 한 번씩 10번을 쓰는 거죠. 못 붙습니다. 하나의 제시문을 10번 쓰는 학생들이 합격합니다. 하나의 제시문을 두 번째 쓸 때, 세 번째 쓸 때, 네 번째 쓸 때 깊이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권의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글을 써봤을 때야 이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쓰면 그 글은 다른 글이 됩니다.
처음 썼을 때와. 근데 학생들은 한 번을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보는 게 마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나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을 많이 합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수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수능도 학생들은 요즘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시나요? 특히 작년, 올해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뭐가 많아졌냐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컨텐츠의 범람이라고 하죠.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월간지, 주간지 학생들이 이것저것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문제들도 풀어보고 저 문제들도 풀어보고 추론이 나온다. 리트도 다 풀어보고 이것저것 다 풀어봤을 때 점수가 오르겠지? 안 오릅니다. 왜 안 오르냐? 언제나 묻는 것은 핵심인데 이 핵심을 뭔지 6평까지 9평까지 수능까지 끝없이 포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동일한 사고의 방식으로 문제만 가리했기 때문에 점수 안 오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방식은 평가원이 그렇다면 지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 평가원의 패턴. 지문 독해 패턴이죠. 왜냐하면 이 지문 독해 패턴은 철저히 반복됩니다. 어떤 지점이 핵심이고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지화시키는지가 반복됩니다. 패턴과 출제 포인트.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6평 전까지. 물론 6평이 지나고 나서도 명확해져야 되겠지만 매우 이상적인 것은 6평 전까지 이 지점들을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났을 때 6평 이후에 여러 가지 이감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고퀄리티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이것에 대한 이해, 기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의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점은 철저히 평가원적인 패턴, 명확한 기준, 이것을 이해하고 출제 포인트를 너희가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문화평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점수, 설문조사, 어떤 식으로 점수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편인데 이번 사문화평이 끝나고도 80%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엑셀로 싹 정리를 했는데 80%가 넘는 학생들이 점수 상승, 등급 상승, 그중에 등급 자체가 올라간 학생들이 반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확실히 성적 향상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U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대입 원서를 작성한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모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이제 고3 재수 이제 대입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 사교육 강사들이 어느 정도로 성적 향상에 기여를 했는가, 성적 향상을 기반으로 추천하고 싶은 강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탑 6에 이제 작년에 딱 랭킹이 딱 됐는데, 예. 그래서 그만큼 제가 가장 잘하는 저희 특장점 점수를 무조건 올린다. 예, 요즘도 이제 제가 학생들 3월학평 또 보고도 굉장히 그 감동을 제가 깊이 받았어요. 정말 이 1, 2월이라는 짧은 시간, 겨울방학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과 3월학평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유의미한 점수 상승을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예, 제가 괜찮게 가르쳤다. 그래서 학생들 잘 따라왔다. 예, 이런 지점들. 그래서 역시나 학생들이 이번 시험도 저도 총평을 찍고 해설 강의도 이제 찍어서 곧 올라가지만 결국 학생들이 지문 독해에 대한 해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놓쳤구나. 결국 6평, 9평으로 뒤로 가도 학생들이 계속 놓치는 건 결국은 돌아오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결국은 핵심, 결국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 제 강좌의 수강 후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대부분 학생들 다 강의를 들을 때 내용은 다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열심히 해주니까 설명을 다 듣고 문제를 풀면 얼마든지 풀죠. 중학생도 풀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내가 열고 내가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지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한다. 언제나 동일하게 일관된 방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읽어내는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그래서
사실 사물학평 자체를 해설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물학평은 주체가 다릅니다. 교육청이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형이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원과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험은 추론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점수 자체를 객관화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자신이 부족한 지점들, 자신의 독해의 방법론을 다시금 객관화하고 그 지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6평에 이제 유의미한 점수를 또 얻고 이후에 수능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물었다. 근데 학생들은 여전히 그 지점들을 모른다는 거. 그러한 지점들을 평가원을 중심으로 익히는 게 6평 전까지 학생들의 학습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 문학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지만 역시나 학생들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정보를 포착하고 작품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기를 쭉 본 다음에 대충 환상적인 내용 나오는구나. 바로 지문으로 갑니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보기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던집니다.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가지고 가서 적용하느냐가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이제 곧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하죠. 근데 내신을 공부할 때 가장 수능과는 거리가 먼 지점이 문학입니다. EBS죠.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학생들이 작품을 공부하는데 대다수 내신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주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작품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게끔. 한마디로 공부한 만큼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게 내신이죠. 수능은 철저히 거리가 있습니다. 수능은 EBS 연계된 작품들의 정답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수능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 작품 자체를 알고 있다고 정답을 그냥 고를 수 있는 게 수능이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일화 하나가 있는데 약간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이 일화를 말하기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인 중에 이제 시모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요. 이분의 시가 이제 평가원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현재도 아주 살아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 이분이 이제 자신의 작품이 평가원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현대시를 다 틀리셨습니다. 다 틀리셔서 약간 화가 나셔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요딴 시험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시 학생들의 문학적인 소양을 어떻게 판단하냐. 안 된다. 이건 저런 시험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작시를 또 막 쓰셨어요. 자작시의 내용이 대략 너 구리, 너 구려, 너가 구리다는 사실 알고 있니? 뭐 이렇게 쭉 쓰셨어요. 자작시를. 그러면서 이런 시를 내가 썼어도 이걸 가지고 평가원은 문제를 낼 거다. 말이 되냐? 근데 놀랍게도 말이 됩니다. 예, 평가원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충분히 냅니다. 근데 너구리는 약간 너무 구린 것 같긴 한데, 예, 요 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그래서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해석을 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항상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작품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만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정답을 오히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평가원적으로 강의하는 걸 가장 강조하는 게 저의 강의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요즘은 평가원 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원 덕질. 덕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질 뭔지? 예. 요새 학생들이 또 공부만 하느라 덕질을 안 해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덕질을 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 덕질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덕질한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매력을. 그래서 너희들이 덕질을 지금 부정할 수 있다. 너희들 입덕 부정기라고 하는데 입덕하는 걸 부정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니야, 난 덕후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입덕 부정기에 있다. 받아들여라. 너희들은 좋든 싫든 1년간 평가원 덕후가 돼야 된다. 평가원 약간 올드하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카이스 덕후. 약간 그럴싸한 이제 어떤 그룹 이름. 카이스 덕후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카덕의 이제 덕목은 너희들이 철저히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거, 알아가는 거.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닌 이 하나의 지문을 통해서 너희가 끝까지 이 지문에 독해하는 방식들을 너희 걸로 완전히 만드는 거.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2달 정도를 공부했음에도 등급이 2등급, 3등급이 올라간 학생들을 보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쌤 진짜 글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아예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보고 있는지를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강의 때는 이런 평가원 방식의 독해 패턴과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놓치지 않게끔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그걸 얼마나 체화했느냐라는 지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주 저도 데일리 클리닉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해요. 너희가 문제를 푸는 거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가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너희 걸로 만들지 못하고 평가원의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모른 채로 그냥 풀어오는 문제? 의미 없다. 너희가 과제를 절반밖에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너희 걸로 체화하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 점수가 유의미하게 오른다. 이번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 한 명이 남학생인데요. 그 학생은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등급을 보더라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2달 동안 과제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시하고 그 학생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쌤이 항상 이 복습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풀이 말고 자기는 어차피 문제풀이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대신에 자기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정했대요. 과제는 안 하는 걸로 정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 학생 교재를 보니까 실제로 필기도 굉장히 꼼꼼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여러 번 읽은 그런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학생이 이번에 태어나서 자기는 처음으로 3등급이란 점수를 받아봤다. 등급이 3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올라가고 2등급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문제를 풀면 이 학생은 1등급이 됩니다. 어떠한 단계, 어떠한 우선순위로 공부하냐가 실제로 점수를 가릅니다. 동일한 노력을 들였을 때 가성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6평 전까지는 완벽한 평가원에 대한 분석이 언제나 우선적이다. 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걸 확인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오답노트를 전 매주 내게 하는데요. 오답노트에는 철저히 사고의 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설지를 보고 이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네가 아니라 이 내용이 뭔데 네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인가? 이후에는 그렇다면 네가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가? 라는 지점들을 철저히 선택지마다 분석하고 스스로의 사고를 쓰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나에게 보완점이 이거구나. 내가 이걸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걸 가져가서 다음번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 하나를 더 맞춥니다. 그게 반복됐을 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걸 가장 강조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제 자체가 3월 학평에 대한 특징을 또 말씀드리는 날이다 보니 오늘 약간 개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님들이 잘 웃어주셔서 조금의 만족을 하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역시 평가원이고요. 작년에 이제 평가원 독서 지문이 처음으로 4개로 늘었습니다. 예고 없이 6평 때 갑자기 지문 4개가 나왔습니다. 원래 3개 나오던 게 4개로 나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독서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었다는 건 문제 배치도 달라지고 문제를 배분해야 되는 시간도 달라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김잼마가 6월 평가원 전에 4월부터 추론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추론을 정확하게 시험에 반영하기 위해선 독서 지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독서 지문 4개 이상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2달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김잼마 개소리 이런 게 대부분 많았는데 6평 때 실제로 독서 지문 4개 나온 이후에는 분석이 여왕으로 제가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전 딱 하나라고 봐요. 덕질입니다. 제가 N년째 이것만 하고 있었고 N년째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 교재, 시중에 있는 걸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작년에 다른 분들과의 경력 대비 제가 또 약간 어려 보이는데 경력 대비 제가 탑6에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